무서운 썰저 장소 무썰소. 안녕하세요. 무서운 썰 저장소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비는 안 올 줄 알았는데 태풍이 찾아오고 있네요. 정말 이번에는 모두 큰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에 맞춰서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도 비 오는 영상과 함께 빗소리 들으시면서 라디오처럼 진행되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오늘은 기존 2CH였던 5CH의 일본 사연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총합이라고 학생들이 주제별로 그룹을 지어 각자의 테마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학습과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옥선생 누베라라는 애니메이션이 유행할 때라 우리 조는 학교의 불가사의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6학년의 마지막 발표인 탓에 체육관에 전교생이 다 모여서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덜덜 떨 정도로 긴장하면서도 우리 조는 발표를 마쳤고 다른 조가 발표를 마칠 때는 큰 박수를 쳐줬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우리 반이 받은 건 박수뿐만이 아니라 약간 신기하다는 듯한 전교생의 표정도 함께였습니다. 역시 너무 이상한 주제였나? 하고 다른 조 발표를 듣는 척하면서 우리끼리 조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감상문을 적은 뒤에 종례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재미있는 분이셨는데 종례 시간에는 늘 그날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 같은 걸 말해주시곤 하셨습니다. 물론 그날 이야기의 주역은 우리 조였습니다. 너네가 7대 불가사의라는 재미난 테마를 전부 발표했는데도 6개밖에 못 찾았다고 말한 게 진짜 괴담 같아서 좋았어. 그렇지만 다들 7개를 다 말할 줄은 몰라서 어안이 벙벙이 하던 게 진짜 제일 무섭더라. 우리 조를 제외한 반 아이들 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영문을 모를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는 7대 불가사의 중 6개밖에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조원도 마침 딱 6명이었기에 한 명이 하나씩 발표를 맡은 뒤 이거밖에 찾지 못했다고 말한 뒤 발표를 마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포함해 우리 조를 제외한 반 아이들 그리고 아마 전교생이 7대 불가사의 모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6개밖에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또 겁주려고 그러나며 다들 우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사적으로 계속 묻자 교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2번 발표한 건데 6명의 조원들이 한 번씩 발표한 건 확실한데 이야기는 7개를 들었다고 하니 분명 누군가 한 번은 더 발표했을 터이었습니다. 다들 발표해봤으니 사실이라면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대답한 것도 A가 했던 것 같은데 하고 명확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교실 안의 술렁거림은 점점 커져가 귀신이라고 들뜬 남자아이들과 무서워서 우는 여자아이들까지 아주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결국 그날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결론 지어졌고 그 후 7대 불가사의는 이야기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초등학생들 교실에서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그 후 학교에서는 전무후무한 불가사의 붐이 일었습니다. 참고로 그날 모두가 들은 7번째 불가사의는 지하실 거울은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불가사의를 조사하면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된다 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얼마 전 내가 졸업한 모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무척 신기한 기분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내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으니
아마 2000년 즈음의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조부모님과 부모님, 형이랑 나까지 6명이서 가족여행을 떠났다. S현의 H호수. 우리는 호숫가에 있는 낡은 호텔에 묵게 되었다. 다다미가 깔려 있어 그 위에 이불을 깔고 다같이 자는 일본식 방이었다. 이불을 깐 뒤 형이랑 베개 싸움을 하며 놀다가 밤 9시쯤 잠을 청했다. 한밤중 문득 눈을 뜨자 눈앞에 보이는 천장에 하얗고 희미한 것이 보였다. 1m 정도 되는 타원형의 무언가가 떠 있었다. 그 주변에는 비상등 같은 작은 전등이 있다는 게 떠올라 전등이구나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가족들은 벌써 다 일어나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다들 분위기가 축 처진 느낌이었다. 무슨 일 있냐고 묻자 아버지가 영 기분 나쁜 얼굴로 대답했다. 한밤중에 눈을 뜨니까 네 위치 근처에서 사람이 떠다니더라. 어머니는 같은 위치에서 목을 맨 사람 그림자를 봤다고 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형은 딱히 뭘 본 것이 아니었지만 계속 답답해서 잠이 깨는 바람에 피곤한 모양이었다. 다들 얼굴이 시퍼레져서는 침묵을 지킬 뿐 방 안에는 무거운 공기만이 흘렀다. 내가 잠자던 주변 천장에는 비상등과 두꺼운 대들보가 있었다. 대들보를 자세히 보니 끈을 맨 것 같고 닳고 깎인 흔적이 있었다. 방을 어둡게 하고 비상등을 켜봤지만 그저 천장 부근이 어슴풀에 밝을 뿐이었다. 각자가 본 게 결코 비상등 불빛은 아니란 걸 알게 되자 기분이 나빠져 우리 가족은 서둘러 방에서 나왔다. 결국 우리가 무얼 본 것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다만 가족 모두가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 상황 자체가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무엇보다 두려웠다. 교토에 있는 고향집 이야기입니다. 고향집은 단독주택인데 연립주택은 아니고 어디에나 있는 흔한 2층 양옥집입니다. 1층 거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지고 있는 건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그 누구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얼룩은 비가 새서 그런 것인지 흰 천장에 갈색으로 침착되어 있었습니다. 긴 시간에 거쳐 조금씩 세로로 길고 얇게 그 영역을 늘려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위에 도료를 덧칠하기도 했지만 끈질기게 같은 형태의 얼룩이 나타나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점차 허리가 생기고 머리, 어깨, 양발까지 마치 사람 같은 형태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기분 나빠했지만 내가 초등학생이 될 무렵에는 이미 익숙해져서 천장씨라고 별명까지 지어서 부르곤 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화장 전 시신을 마지막으로 집에 모시고 와서 이불을 깔고 눕혀드렸습니다. 친척분과 신세를 진 비구니분이 이불을 펴고 아버지를 눕혀드리는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과 천장의 얼룩이 만든 실루엣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심정이었는지 우리는 그저 말을 잃은 채 천장실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후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까지 계속 넓어지던 천장실은 그 후 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10년 뒤 집을 신축할 때까지 그대로 아버지가 잠든 마지막 자리를 내려다보면서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도쿄의 어느 주택가에 살았었다. 근처에는 전철 선로가 있어 가장 가까운 역에서 하행 방면 기준 두 번째에 위치한 건널목이 있었다. 그 건널목에서는 묘하게 사망사고가 잦았다. 열리지 않는 건널목 같은 것도 아닌데 철이 들 때까지 거기서 몇 명이고 사람이 죽었다. 어떤 때는 정정한 데다 꽤 잘 사는 할머니가 건널목 가운데서 정저하고 앉아있다 전철에 친 적도 있었다. 또 어떤 때는 자주 눈에 띄던 노숙자 아저씨, 또 어떤 때는 젊은 형, 그리고 어느 날 같은 반 친구의 형이 중학교 2학년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곳에서 숨을 거뒀다. 함께 있던 형네 친구는 평범하게 이야기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슬렁어슬렁 선로에 들어가더니 어리둥절하는 사이 전철이 와버렸다고 증언했다. 다른 목격자들도 있었고 딱히 사건이 될 요소는 전혀 없었기에 결국 자살로 처리되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고였던 탓에 그 친구와 가족 단위로 각별히 친하던 사람이 아니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마저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올 정도였다. 그 후 친구네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둘만 남은 친구와 어머니는 같은 구의 정반대 동네로 이사를 갔다. 몇 개월 뒤 내가 자전거를 타고 그 건널목을 지날 때였다. 갑자기 자전거가 못이라도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페달을 밟아도 자물쇠가 잠긴 것처럼 돌아가질 않았다. 억지로 힘을 주어 밟으니 이번에는 선로 틈새에 타이어가 꽉 끼어서 빠지질 않았다. 그러는 사이 건널목에 박아 내려오고 경고음이 울려왔다. 위험해, 이러다 죽겠어 싶었지만 이제는 몸도 움직이질 않았다. 움직여야 한다고 미친 듯이 생각하고 있는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지나가던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자전거를 들어 올리더니 내 팔을 잡고 끌었다. 이제 됐으니까 뛰어!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도 죽었겠지. 그 후 얼마 지나 나도 그 동네를 떠났기에 지금도 사망사고가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건널목은 아직도 변함없이 거기 남아있는 것 같다. 얼마 전 출장으로 도쿄 무사시노시라는 곳에 갔었다. 하지만 상대 쪽에 트러블이 발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출장을 하루 연장하게 됐다. 그날은 쉬게 됐으니 밤에는 상사랑 같이 밥이나 먹기로 했고 그때까지 관광이나 할 겸 슬렁슬렁 돌아다닐 셈이었다. 도쿄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런 대도시에 올 일 자체가 별로 없으니 상당히 신선했다. 이곳은 어떤 곳일지 재미있는 곳일까 하는 마음으로 적당히 돌아다녔다. 그런 사이 아케이드 상점가에 도착했다. 새해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즈음이었기에 한 해의 개막이라며 상당히 먹자짓거렸다. 여기저기 가게에 들어서서 우리 고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성대한 느낌이었다. 보는 것마다 다 신기해서 두리번대며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그런데 딱 혼자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머리 하나만큼 키가 큰 사람이 비틀대며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저 멀리 있는데도 유난히 눈에 띄었다.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가니 터무니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 남자는 상반신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파란 촉수 같은 게 돋아 꿈틀대고 있었다. 4개 정도의 촉수가 여기저기 돋아 꿈틀대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나도 징그러웠다. 차마 눈을 떼지 못하고 나는 남자를 계속 지켜봤다. 점점 남자가 다가오며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얼굴조차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왼쪽 잇끝이 잘린 것처럼 피투성이인데다 목이 꾸깃꾸깃하게 접혀져 있었다. 남자가 나를 향해 온다고 생각한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마치 가위에라도 눌린 듯 몸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이대로 죽는 건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묘한 것을 알아차렸다. 남자는 나를 전혀 보지 않고 계속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 앞을 걸어가는 3인조의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남자 몸에서 자라난 촉수가 그 셋 중 한 사람을 마구 휘감았다. 꽃무늬 셔츠를 입은 이 사람을 촉수로 휘감으며 남자는 계속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뭔가 중얼대는 것처럼 입이 움직이고 때로는 웃었다. 남자의 상반신은 상처투성이인데다가 여기저기 칼로 베인 듯 벌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몇 걸음만 있으면 나와 그들이 스쳐 지나갈 만한 거리가 되자 3인조가 초밥이 어떠느니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들려왔다. 그렇게 온몸을 촉수가 휘감고 있는데도 하고 웃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남자는 촉수로 감긴 이를 뒤에서 껴안고 있었다. 그러다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희죽희죽 웃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 집게 손가락을 입에 대고 하는 듯한 제스처를 하며 남자는 그대로 얽힌 채 걸어갔다. 뒤를 다시 돌아볼 용기는 없었다. 나는 지금 본 게 꿈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곧바로 근처 가게에 들어가 술을 주문했다. 조금이라도 빨리 금방 본 것을 잊고 싶었다. 술 기운 덕분에 담이 커진 턱일까? 나는 그대로 아케이드 상점가를 산책한 뒤 상사와 합류해 맛있는 식사를 즐겼다. 하지만 이 사건을 잊는 건 두려움 때문에라도 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 자칭 영감이 있다는 여자 상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잊어버려. 나한테 쉬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라며 웃어넘겼다. 아직까지 내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 하지만 그 남자는 도대체 무엇이었고 그 꽃무늬 셔츠는 어떻게 된 것일까? 지금 살아계신다면 90이 넘으셨을 조부모님께 들은 옛날 이야기. 150년 전 도구지방 시골. 그곳 산은 산나물만 캐러 가도 뱀이 잔뜩이라 사람들이 아예 산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게 하도 심해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 상담하러 신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며칠인가 지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근처에 살던 영감이 잠시 비가 그친 틈을 타 산에 갔는데 폭우 때문에 밀어닥친 갑작스런 홍수에 그만 휩쓸리고 말았다. 영감은 그대로 물에 떠내려가 겨우 떠다니는 나무 토막을 붙잡고 바다까지 흘러갔다. 그때 수많은 뱀들이 함께 물에 쓸려나갔다고 한다. 물속을 자세히 보니 크고 작은 뱀들이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다. 이윽고 영감 곁에 이제껏 본 적 없는 가장 큰 뱀이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뱀은 다른 뱀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람이 둘 누워있는 걸 합친 정도의 길이에 입가에는 수염이 자라고 있고 머리에는 짧게나마 뿔 같은 게 돋아 있었다. 그 뱀의 머리 위에는 신선 같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영감에게 말을 걸었다고 한다. 이 몸은 이 뱀의 영혼일세. 나를 본 걸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주게. 어째서? 뱀은 산에서 100년, 강에서 100년, 수행을 하면 용이 될 수 있다네. 그 사이 인간에게 들키면 용이 될 수 없어. 그러니 아무에게도 나에 대해 말하지 말게. 말하면 죽여버릴 테니. 약속하지. 하지만 용케 바다에서 구출된 영감은 마을에 돌아가자마자 흥분해서는 뱀에 관한 이야기를 죄다 털어놨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감은 급사했다. 이무기를 보고 49일째 되던 날이었다고 한다. 죽기 전에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심하게 떨고 있었다고 한다. 조부모님은 우리 조상이 바로 그 영감이라고 말했었다.
실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기하고 기묘한 이야기다 싶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다. 지금은 도시에 이사해서 살고 있지만 어릴 적에는 시골 마을 같은 데 살았었다. 우리 집 뒤에는 산이 있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산이었는데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따라붙었다. 마을에서는 그 산을 저주받은 산이라고 불렀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절대로 그 산에 가면 안 된다고 나에게 당부했었으니까. 나 역시 산에는 가지 않았다. 아무래도 산에 들어서면 그걸 기점으로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산에 들어간 사람은 그대로 실종된다고 하고, 마을에서는 유명한 심령 스폿이었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심령 스폿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언제나 일정하게 누군가는 산을 찾았다. 이른바 여행객이었다. 저주받은 산이라는 건 아마 마을 안에서만 도는 소문이었겠지. 마을에는 딱히 기념품을 파는 곳 하나 없었기에 솔직히 왜 이 마을에 관광을 오는지는 의문이었다. 그리고 하필 산을 찾는 것도 의문이었고. 하지만 여행객들은 산에 들어갔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내려온다. 아니, 실제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어느 여행객이 말하길 산속에는 허물어진 신사가 있었다고 한다. 다른 여행객들도 저마다 그렇게 말했기에 정말이겠거니 하고 나도 생각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가 산속에 있는 신사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는 궁금한 것 같았다. 왜 신사가 있는데도 산이 저주를 받았는지 말이다. 나도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그러자 친구는 내게 함께 산에 가자고 제안했다. 아마 그때 내게 공포심 같은 건 없었던 것 같다. 여행객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사히 돌아오는 걸 봤었으니까. 분명 저주 같은 건 미신이라고 결론 내린 나와 친구는 방과 후 같이 산에 가기로 했다. 나는 집에서 회중전등과 모기약, 간식을 가지고 나섰다. 친구랑 산에서 같이 간식을 먹자고 얘기했었거든. 친구도 우리 집에 들렀다가 같이 산으로 향하게 되었다. 물론 행선지가 어디인지 어른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채로. 산에 들어섰지만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했다. 잔뜩 들뜬 탓이었는지 모르지만 학교를 마치고 온 탓에 해도 슬슬 기울고 있었다. 이래가지고는 간식 먹을 시간이 없겠네 하고 아쉬워하며 나와 친구는 무난하게 신사에 도착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되었다. 신사, 딱 사당 안에서 뭔가가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고 멈춰서 버렸다. 무언가 바라본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 실제로 뭐가 있을지도 알 수 없었는데 기분이 나빠졌다. 친구는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다. 이건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발길을 돌리려고 해도 몸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위험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저주를 받아서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질 않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그러다 어딘가 먼 곳에서 하는 소리가 났다. 망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와 함께 가위가 풀려 나는 친구의 손을 잡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치던 도중 몇 번이고 나무뿌리에 발을 걸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넘어지면 끝이라는 생각이 필사적이었으니까. 문득 나는 깨달았다. 아직까지는 은은하게 아직 밝은 기운이 남아있던 하늘이 점차 어둠에 깔리고 있다는 것을. 공포심이 점점 커질 무렵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뒤에서 뭔가가 쫓아온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쫓아오고 있었다. 버석거리면서 풀을 헤치고 확실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잡히면 죽는다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뒤를 힐끗 보자 거기에는 끔찍한 꼴을 한 원숭이가 쫓아오고 있었다.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이대로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달려 겨우 산에서 빠져나왔다. 산에서 나오니 검은 원숭이도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겨우 한숨 돌린 뒤 나는 떨리는 손발로 간신히 집에 돌아왔다. 그날 밤 집안 사람들은 왠지 어두운 얼굴이었다. 특히 할머니는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마도 불경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들켰나 싶어 동요했지만 딱히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저녁을 다 먹을 무렵 전화가 왔다. 난 아직 산에서 겪은 공포를 잊지 못해 어머니 곁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어머니가 든 수화기에서 전화 내용이 새어 들어왔다. 나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걸어온 것은 나와 산에 같이 갔던 친구의 어머니였으니까. A가 아직 집에 안 왔네요. 혹시 그 댁에 있지 않나요? 더는 뭐가 뭔지도 알 수가 없었다. 내가 공포에 질려 산을 달려 내려올 때 같이 손을 잡고 있던 친구는 사실 없었던 것이었다. 친구는 산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내 바로 곁에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혹시 모르니? 하고 물어봐도 몰라요 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실로 엄청난 거짓말쟁이였다. 전화는 끊겼다. 친구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고 한다. 죄책감이 나를 에워쌌다. 거실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점점 나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대뜸 산에 갔느냐? 하고 물었다. 나는 어째서인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노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재빠른 몸놀림으로 나에게 달려들었다. 어째서 간 거냐? 그곳은 저주받은 곳이야. 너는 이미 씌어있어. 그것이 널 곧 찾으러 올 게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찾으러 온다니. 그 원숭이를 말하는 것일까? 나는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다. 네 친구도 갔었지. 그 녀석은 너를 대신해서 잡혀간 거야. 어쩌려고 이를.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친구가 나 대신 잡혀갔다는 말을 듣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리고 지금에 이른다. 나에게는 다행히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친구에게는 아무리 사과를 해도 모자랄 일이다. 저주받은 산. 과거 내가 살던 마을은 식인 마을이었다고 한다. 식인 중에 더러운 피를 증오한 나머지 산에 신성한 신사가 저주를 내렸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사의 저주가 너무 강해 잦아들지를 않는다고 했다. 그렇기에 저주를 직접 받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오르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행객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이 산을 내려온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던 것 같다. 친구는 나를 대신해서 잡혀간 탓에 나는 멀쩡한 것이고 처음부터 저주를 받은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였던 것이다. 저 원숭이 같은 것은 산신인지 무엇인지 정체를 알 수가 없다. 나는 그 이후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않고 있다. 다음에 가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니까.